서해상으로 미사일 20여 발과 포탄 1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발은 분단 이래 처음으로 NLL 남쪽 공해상에 떨어져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공대지 미사일 3발을 NLL 북쪽으로 실사격했습니다. 북한 의도는 무엇인지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이번 참사와 관련 있는 사실상 모든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원 요청을 누가 묵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 당일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보다 상황을 먼저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수장은 늑장 대응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 용산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전국 곳곳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사흘 동안 7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학가에도 추모 공간이 마련돼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경북 공화학 광산 매몰 사고 8일째 이른을 구조당국이 새 진입로를 발견하면서 구조 작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2달 전 개통된 차세대 복지 시스템 오류가 지속돼 연말정산 업무에도 마비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오전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침 식사가 막 끝났을 무렵 공습경보가 방송을 통해 전파됐습니다. 훈련 상황이 아닌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이 울릉도 방향으로 쏜 미사일이 속초에서 불과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공해상에 떨어졌고 울릉도 주민들에겐 대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건 셀 수 없이 많지만 NLL을 넘어와서 사실상 우리 영토를 겨냥한 건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뜻이죠. 북한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하루에만 25발에 달하는 미사일을 발사했고 100여 발의 방사포도 쐈습니다. 우리 군도 미사일로 대응하면서 하루 종일 긴장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국방부에서 취재하는 윤동빈 기자의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초유의 미사일 무더기 발사를 시작한 건 오늘 오전 6시 51분쯤. 북한은 약 50분에 걸쳐 평안북도에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고 약 1시간 뒤에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3발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이 중 울릉도를 향하던 미사일 한 발은 NLL 남쪽 26km, 속초항에서 약 57k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이 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북한은 9시 12분에 동해와 서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을 12발 섞어서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의 정확한 탐지와 요격을 방해하기 위해 섞어 쏘기를 한 겁니다. 이어 오후엔 강원도 고성 일대에서 해상 완충구역으로 방사포 1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또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겁니다. 오후 4시 30분쯤엔 지대공 미사일도 추가로 발사했습니다. 현재 한반도 상공에서 벌어지는 한미 공중연합훈련에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전략 스텔스기까지 동원되자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통해 반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이 원산에서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은 울릉도 방향을 정조준했습니다. 그 바람에 울릉도에선 5시간 넘게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북한의 오늘 도발은 명백히 우리 영토를 겨냥한 것이어서 과거의 도발과는 수준이 다른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는 이채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오전 8시 55분 북방 한계선 이남으로 날아든 탄도미사일은 울릉도에서 서북방으로 167km 떨어진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선 동쪽으로 불과 57km 떨어진 곳으로 우리나라 영해가 해안선에서 22km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가까운 지점입니다. 북한이 울릉도 등 도서 지역에 요격미사일이 배치돼 있지 않고 육지를 방어하기 위한 사드 요격 범위도 넘는다는 점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거리를 조절해 도발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연평해전과 천안 한포격 같은 중대 도발을 서해에서 감행해온 북한이 도발 범위를 넓힌 측면도 있습니다. 선축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의 제한이 있으니까 육지에 비해서는 취약점을 노릴 수 있다고 봐야죠.
북한의 도발로 울릉군에는 오전 8시 55분부터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공습경보 발령은 2016년 2월 북한의 광명성 로켓 발사로 백령도와 대청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된 이후 6년 9개월 만입니다. 합참은 공습경보를 내린 지 5시간이 지난 오후 2시가 돼서야 경계경보로 수위를 낮췄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이른 아침 느닷없이 공습경보가 울리고 대피 명령이 떨어진 울릉도 주민들은 혼란스럽고 긴장된 상태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울릉군청도 상황 파악이 늦어서 공습경보 발령 25분이 지난 뒤에야 주민들에게 대피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울릉도 주민들의 반응은 김동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릉도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된 건 오늘 아침 8시 55분쯤. 몇 분간 이어진 사이렌 소리에 주민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서 다 밖으로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이태원 그런 거 묵념하라고 그런 줄 알았죠. 민방위 훈련으로 받아들인 주민도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사이렌 소리만 듣고. 영문을 모른 건 울릉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보 통제 시스템에서 저희 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사이렌만 올리니까 저희도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뒤늦게 공습경보 사실을 파악한 울릉군청은 공습경보 발령 10분 뒤 공무원들을 지하로 대피시켰지만 주민들에게는 24분 뒤인 오전 9시 19분에서야 울릉군 행정안내 앱을 통해 대피 문자를 보냈습니다. 대피 안내를 못 받은 관광객들은 그대로 관광 일정을 소화했고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야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뭐 안내 방송이나 뭐가 좀 나와가지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몰라서 다 관광하고 다녔어요. 울릉군은 경보 안내 체계를 재점검하고 비상대피 구역 확대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북한의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해오자 우리 군도 곧바로 전투기를 띄워서 NLL 이북 동해 공해상으로 공대지 미사일 3발을 쐈습니다. 특히 북한 지휘부 선제 타격용으로 불리는 미사일까지 동원됐을 정도로 우리 군의 대응 의지도 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2번째로 NSC를 직접 주재하면서 이번 도발을 실질적인 영토 침해로 규정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공군 주력 전투기인 KF-16이 이륙해 원거리 정밀 유도 폭탄 스파이스 2000 한 발을 발사합니다. F-15K에선 사거리 280km의 정밀 공대지 미사일 슬램-ER 2발이 발사됐는데 유사시 북한 지휘부 선제 타격이 가능한 킬체인의 핵심 무기로 꼽힙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해 우리 군이 동해 북방 한계선 NLL 이북으로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에선 탄도미사일 한 발이 NLL을 넘어왔지만 군은 그에 상응한 거리에 맞춰 3발을 발사해 대응한 겁니다. 도발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한 윤석열 대통령은 실질적 영토 침해라며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분단 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하여 자행된 미사일 도발이자 실질적 영토 침해 행위라는 점. 윤 대통령은 특히 국가애도 기간 중에 자행된 북한의 도발 행위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면서 모든 수단을 활용한 단호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재차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핵작전 공유나 남북 합의 효력 정지와 같은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이번 도발로 일시적이긴 합니다만 동해안 주민들의 생업과 통행에도 지장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동해를 오가는 일부 항공로는 내일까지 폐쇄됐고 NLL 남쪽 일부 지역에서 어선들의 조업도 당분간 제한됩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동해상 일부 항공로를 내일까지 잠정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항이 제한된 길은 일본과 북한을 경유하는 항공로입니다.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민간 항공로도 위험할 수 있으니 차단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즉시 그 위험 요소가 있는 항공로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58분부터 내일 오전 11시 5분까지 약 24시간 동안 우리 동해상을 지나 일본을 경유하는 하늘길을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루 평균 33대가 이 항공로를 이용하는데 국토부는 해당 항공사의 우회항로 이용을 승인했습니다.
또 비행 시 관제 사항을 경청하고 국토부 항공고시보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동해상 어업도 차질을 빚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 당시 38도선 이북지역 조업선 17척에 대해 남쪽으로 내려오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NLL 남쪽이라 조업이 가능하지만 안전을 위해 당분간 제한 조치에 나선 겁니다. 또 당시 동해안을 운항하던 여객선 4척과 화물선 4척 등에 대해 안전주의를 통보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북한은 오늘 동시다발 도발에 앞서 군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비서가 직접 나서 한미 합동훈련을 강하게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군서열 1위가 직접 나서서 담화를 냈다는 건 북한도 그만큼 다급했다는 뜻이고, 지난 2017년 6차 핵실험 전에도 남한이 쑥대밭이 될 수 있다는 험한 말을 쏟아낸 바 있어서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0시 5분 박정천 노동당 비서 명의로 담화를 냈습니다. 한미 합동연습을 거론하며 한국과 미국이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특수한 수단들이 전략적 사명을 실행할 것이라며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정천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당 정치국 상무위원 6명 중 1명으로 북한군 서열 1위입니다. 남한을 겨냥한 도발에 나설 때마다 주요 역할을 맡았고, 청와대와 서울시안이 반동 통치기관들을 집중 타격 소멸하기 위한 군단 대집중 포병 화력 타격전을 개시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김정은과 단둘이 촬영한 사진이 북한의 국방발전 전람회장에 내걸리기도 했습니다. 박정천의 담화는 ICBM 도발이나 7차 핵실험을 예고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과 장소, 시간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로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 나흘 전에도 우리 정부의 전투기 훈련을 비난하며 쑥대밭이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절망스럽게 불장난질을 하다가는 남조선 반도가 쑥대밭으로 화할 수 있다는.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예, 오늘 북한이 쏜 미사일 한 발이 떨어진 곳은 강원도 속초에서 불과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배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육안으로도 북한 미사일을 볼 수 있었다는 뜻이죠. 북한의 도발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이건 경우가 좀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로 평가하는 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전문가가 아닌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직접 모셨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상당히 긴장된 시간을 보냈을 텐데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제가 앞서 오늘 도발은 경우가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엄중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도발이겠죠. 예. 결국 우리 NLL 이남 쪽으로 미사일을 최초로 발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도 의도를 갖고 일련의 도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요. 예. 궁극적으로는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서 예. 계획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하루를 본다면은 한미 연합군사 훈련을 명분으로 해서 예.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또 한미 간을 이간하려는 북한의 계산이 깔려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계산까지 다 평가를 해주셨는데 오늘 곧바로 대통령 주재로 NSC가 열렸죠. 여기에서는 어떤 점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합참의장이 전반적인 상황을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대통령께서는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신속한 대처를 해라. 동시에 북한의 추가 도발에도 대응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위기관리 상황에서 대통령님의 단호한 의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북한의 미사일 한 발이 이제 우리 NLL 이남으로 떨어졌고 우리가 3발을 이북으로 이제 대응 발사를 했는데 여기에도 절대로 밀리지 않고 강하게 응징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율된 방식으로 저희가 자위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조율된 방식이라는 것은 그 국방부 또 NSC를 통해서 우리가 합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를 충분히 논의를 했고 나아가서는 우리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사령관 간에도 소통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위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자위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좀 불안해한 것도 사실인데 북한이 이런 방식으로 오늘 무더기로 발사를 했고 또 여러 곳에서 발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가 충분한가 이런 의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발전 선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뭐 수백 발의 미사일과 예. 장사정포가 일시간에 공격을 한다면 완벽하게 대응하기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삼축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예. 그중에 핵심은 미사일 방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장족의 발전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약속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미사일 방어 체계를 더욱 강화해서 북한이 어떤 식의 도발을 하더라도 반드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북한이 여기서 그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앞으로 어떤 도발을 이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로서는 다양한 도발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 다양한 도발이라는 것은 해상 또는 지상에서의 차원이 다른 도발을 저희가 대비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그 구체적인 도발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도 이 방송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진 않겠고 예.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 저녁에도 합참의장과 각각 사령관들이 소통을 했고 저도 각군 참모총장과 소통을 하면서 북한의 도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난 6차 핵실험 전에 상황을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올 초부터 이제 북한이 계속 점차적으로 도발의 강도, 빈도를 높이고 있는 게 결국 7차 핵실험이 종착역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정부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네, 뭐 그러한 분석에 공감합니다. 결국 북한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겠다. 그러한 목표 속에서 일련의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그 최종 종착지에는 7차 핵실험, 이 7차 핵실험도 아마 과거와 다른 형태의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결국에는 과거보다 폭발력이 훨씬 큰 수소폭탄이라든가 또는 예. 지금 북한이 시험하고 있는 다양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전술 핵실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핵실험의 시기보다도 어떤 핵실험이 될 것인가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우리의 독자적인 억제력 구축과 한미 확장 억제를 통한 연합방위 태세 구축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북한이 이제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해서 이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북한의 핵 보유국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북 정책의 기본 기조가 북한 비핵화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그것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라도 저희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능력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력을 구축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은 사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제재를 강화해 나가는 그러한 외교 정책이 동시에 펼쳐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하고 핵무력을 사실상 완성한 것으로 평가가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로부터 제재 완화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북한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북한과 협상의 여지는 좀 더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협상의 여지를 좁혀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으로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핵보유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한국을 위협하거나 주변국을 위협하면 결국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자신들의 핵보유를 묵인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계산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한 계산은 통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지지하게 만들며 북한을 압박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신범철 차관께서 이제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결코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예, 그러나 뭐 도발은 없어야 되겠죠. 예, 한번 좀 지켜보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부터는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등 8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초기 부실 대응 여부를 밝히기 위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건데 관할 용산경찰서가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지만 묵살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차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스를 든 수사관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수산 보고 관련된 보고서 확보하셨나요? 112 신고 관련 자료 확보하셨나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용산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지 하루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과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 등 총 8곳을 압수수색해 기관별 안전대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11차례 관련 신고를 받고도 4차례만 출동한 이유와 출동 후 이뤄진 조치 등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참사 당일 관할 경찰서가 경찰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윗선에서 묵살됐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태원 파출소 소속이란 경찰관은 내부망에 헬로윈 축제에 대비해 용산경찰서가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일단은 자료 확보해서 분석해. 경찰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참사 당일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참사 당일 경찰 수뇌부와 행안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점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장이 참사 발생한 지 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첫 보고를 받았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찰의 보고 체계를 잘 모른다고는 합니다만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죠. 그래서 경찰 내부 갈등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오늘 가장 먼저 일선 책임자인 용산경찰서장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건 지난달 29일 밤 10시 15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지휘부가 첫 보고를 받은 건 1시간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밤 11시 34분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했지만 통화하지 못했고 2분 뒤 김 청장이 이 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더 윗선인 윤희근 경찰청장이 최초 보고를 받은 건 여기서 40분이 더 지난 다음 날 0시 14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 발생 38분 만인 10시 53분 소방청으로부터 사고 내용을 보고받은 것과 비교해서도 1시간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참사 상황에서 최고위층 지휘부 소통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부가 책임을 현장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찰청장께서 그렇게 하위직한테 책임을 돌리는 말씀을 하셨을 때도 또 그 충격 한번 더 받고 다들 떠나고 싶다는 말을 저한테 해요. 경찰은 늑장 보고 논란에 휩싸인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윗선부터 책임지라는 경찰 내부 반발이 격화되면서 수장인 경찰청장은 물론 행안부 장관의 책임론도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사태 초반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여권의 기류가 급격하게 바뀐 건 경찰의 112 신고 전화가 공개된 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전화 내용을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의 대응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시작되고 신속하게 용산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한 것도 이런 분위기의 연장선에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실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주최 측이 없어 경찰의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전 국무회의 직전 112 녹취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후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의 어제 기자회견도 이 직후 이뤄졌습니다. 경찰 수뇌부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는 게 불가피하다는 기류도 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희근 경찰청장도 자유로울 순 없지만 이임재 용산경찰서장과 김광호 서울청장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선 안고 가긴 힘들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많지만 윤 대통령은 경질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부실 대응 주체인 경찰이 스스로 진상조사를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합동조사 TF를 꾸리는 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대형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경찰의 초기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민주당은 즉각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파면하라고 주장했는데 여당 내부에서도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달라지고 있는 정치권의 기류는 권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을 뒤늦은 사고로 덮을 수 없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즉각 파면하고 윤희근 경찰청장 즉각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참사 직후 정쟁 자제를 선언했지만 경찰의 부실 대응이 드러나자 총공세로 돌아선 겁니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도 파면 요구에 가세했습니다. 직무유기로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에게 원인 규명과 대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여당도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걸로. 특히 112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보고까지 제때 하지 않은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여권 핵심부에서는 이 장관과 윤 청장에 대한 거취 문제는 사태를 수습한 이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밝히는 문제는 좀 더 미묘합니다. 이런 일의 경우 누군가를 특정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죠.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일단 경찰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은 스스로도 인정을 했죠. 그렇다면 경찰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네,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보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이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경찰의 재량에 맡긴 것이지만 이 사고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주최 측이 없지만 국가는 치안 수요가 발생하면 계획을 세우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면서 경찰의 투입과 배치 권한이 있는 경찰 지휘부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태원에 군중들이 군집한다는 사전 정보가 있었고 수십 차례 걸쳐 신고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경찰의 재량권은 사라져버리거든요. 위험이 급박해질수록 재량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주체자가 없기 때문에 국가는 더욱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직접적인 주체자가 아니긴 합니다만 서울시나 용산구 같은 지자체의 책임은 물을 수가 있습니까? 네, 지자체장이 처벌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11명이 숨졌던 2005년 경북 상주 콘서트장 압사 사고 때는 당시 상주시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예. 이 서울시나 용산구청도 재난안전법의 법 위반으로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고 골목을 공공시설로 볼 것인지도 쟁점 중 하나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려면 공중이용시설이어야 하고 또 시설 관리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어야 하는데 이 요건에는 맞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습니다. 도로가 공중이용시설인지도 평가가 필요한데 그렇게 보더라도 공중이용시설의 어떤 설계상 아니면 관리상 하자가 있다라고 보기 어려워서 중대재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경찰이나 서울시 또는 용산구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유족들은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까? 네,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때 서초구청과 경찰의 책임이 인정돼서 이 피해자에게 4억 8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위험이 예견된 곳에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세우지 않아 공무원이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재난안전법에 보면 국가와 지자체가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무엇보다 이 헌법 34조에는 국가가 재해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접적인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적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인파를 뒤에서 민 사람이 특정이 된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까?
먼저 그 밀었다는 사람을 특정해야 하고요. 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또 사전에 사망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경찰이 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사고 원인 수사를 하고는 있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개인을 특정해서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그렇겠군요. 책임자 처벌도 중요합니다만 먼저 이런 불행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일이 먼저겠죠. 예, 홍영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참사 닷새째입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고인의 넋을 기리고 아픔을 나눴습니다. 서울 곳곳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는 사흘 동안 7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학가에도 추모 공간이 마련돼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보공 기자, 지금도 조문이 이어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곳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엔 늦은 시각인데도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도 하루 종일 애도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참사 희생자 156명 가운데 20대가 104명으로 가장 많아 대학가에도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떠난 고인을 안타까워하는 학생들의 추모 메시지와 물품이 즐비했습니다. 그날 놀았다면 이태원에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저랑 가까이 있는 친구들도 겪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더 아찔했고 마음이 더 무겁네요. 마음이 안 좋죠. 마음이 안 좋고 또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트라우마 관련해서. 또래 친구들의 황망한 희생에 충격이 가시지 않는 모습도 드러났습니다. 네, 침울해요 되게.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몰리거나 아니면 뭐 단체로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괜히 겁이 나게 되는 거예요. 이태원역 추모 공간에도 많은 시민들이 다녀갔습니다. 사건 당일 이태원에 있었던 한 외국인 유학생이 현장을 다시 찾았다 실신해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참사 발생 4시간 전인 저녁 6시 반쯤 압사 위험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죠. 이 신고자는 현장 부근 자영업자로 주변 질에 익숙하다 보니까 인파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건데요. 최초 신고자에게 당시 상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4분. 해밀턴 호텔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51살 박모 씨는 이태원역 1번 출구와 참사 현장인 골목길 중간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내려오는 인구가 그렇게 많은지 1번 출구에서 올라오는 그 청년들을 잘 모르고 이태원역에서 쏟아져 나온 인파가 골목길로 접어드는 걸 보고 덜컥 겁이 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바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제가 필요한 지점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클럽거리란 말도 쓰고 세계 음식거리란 말도 하고 해밀턴 호텔 뒤편이라고 이마트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가 이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경찰 112 상황실에 남겨진 당시 전화 녹취록엔 박 씨가 압사 당할 것 같다며 경찰의 통제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 씨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사고 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신고 접수 1시간 반 만에 종결 처리했습니다. 제가 6시 반에 전화했을 때 그때만 통제를 했었어도. 참사가 벌어진 지 닷새가 지났지만 미흡했던 경찰 대응에 아쉬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요. 어른들이 그거를 미리 예방하고 생각하고 안전하게 보호해줬어야 하는데.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이번 참사 피해자 상당수가 크고 작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작은 부상을 입은 피해자라도 이 강한 압력을 받은 뒤 나타나는 압박 증후군 같은 후유증이 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는 현재까지 총 328명으로 156명이 숨지고 172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33명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대부분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됐습니다. 여전히 호전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의료진들은 중상자들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참사 당시 강한 압박 충격을 받은 만큼 장기가 손상됐거나 쇼크가 올 가능성도 높다고 진단합니다.
경미한 부상자들도 압박증후군 증세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압박증후군은 오랫동안 몸이 눌려 있다가 빠져나왔을 경우에 독성 물질이 몸에 퍼지면서 근육이 괴사하거나 장기가 손상되는 경우입니다. 전문가들은 근육 통증과 무력감, 그리고 소변이 콜라색으로 변한 경우에는 압박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소변색이 변화였다든지 아니면 이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거나 이러신 분들은 오셔서 좀 체크를 받으셔야 될 수 있고요. 이번 참사를 직간접으로 겪고 자주 놀라거나 수면 장애를 겪는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일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출퇴근 시간 꽉 찬 지하철에 몸을 싣고 튕겨나가지 않기 위해서 출입문 상단 등 뭐라도 잡고 버티는 모습 낯설지 않으시죠? 이번 참사 뒤 이 같은 일상의 과밀 현상에 대해서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승강장에 9호선 열차가 들어옵니다. 열차 안은 이미 포화 상태지만 승객들은 밀고 또 밀며 억지로 몸을 구겨놨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온몸이 꽉 껴 숨조차 쉬기 힘들어합니다. 일상 속에서 압사에 근접하는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출근 시간에는 특히 이렇게 많이 부딪히고 압력이 가해지다 보니까 이태원 참사 이후 혼잡한 지하철 이용이 두렵다는 승객도 늘었습니다. 닫혀 있는 상황에 문이 열려있지만 이제 사람이 나가니까 전동차 한 칸의 표준 탑승 인원은 160명으로 혼잡도 100%의 기준이 됩니다. 혼잡도 150%가 되면 열차 내 이동이 불가능한 수준인데 출퇴근길 지하철 9호선의 혼잡도는 1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 한 칸에 300명 가까이 탑승한 셈입니다.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회차를 좀 더 빨리 이렇게 해서 좀 분산시킨다든지 밀집이 많이 되는 곳이라면은 더 이상 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통제를 통해서라도 그 밀집도를 좀 완화시켜야 될. 서울시는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역을 선정한 뒤 안전시설 보강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유통업계는 헬로윈 행사를 모두 취소했죠. 다음 주 빼빼로데이는 물론이고 다음 달 월드컵을 겨냥한 행사도 취소되고 있습니다. 연말 분위기 내는데 일조했던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도 올해는 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 장식이 안 된 대형 트리가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로 오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되면서 연말 크리스마스 맞이를 준비했던 백화점 업계는 관련 행사 조정에 나섰습니다. 이 백화점은 내일로 예정했던 크리스마스 외벽 장식 공개 행사를 잠정 연기했고 또 다른 백화점도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행사를 중단했습니다. 편의점들이 헬로윈 관련 행사를 모두 취소한 데 이어 한 대형 유통회사는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에 깊은 애도를 전하며 국가 애도 기간을 고려해 오는 11일까지 진행키로 했던 쓱데이를 취소했습니다. 제과업체도 11월 11일 빼빼로데이를 앞두고 관련 홍보를 중단하고 진열대에 빼빼로를 배치하는 정도에 그칠 계획입니다. 국가 애도 기간에 맞춰 TV 광고 등의 빼빼로 마케팅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오는 20일 시작하는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마케팅을 준비했던 주류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국내 최대 쇼핑 행사도 개막식을 취소하는 등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유통가도 국가 애도에 동참하며 차분하게 11월을 맞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경북 봉화 광산 고립 사고는 오늘로 8일째입니다. 당초 전망보다 고립 근로자 생존 확인이 늦어져서 실종자 가족 애를 태웠는데 근로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새로운 진입로가 발견돼서 구조 작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지하를 파내는 시추기도 12대로 늘렸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화 아양 광산 곳곳에 천공기 여러 대가 시추 작업을 벌입니다. 생존 확인을 위한 시추 작업에 군도 투입됐습니다.
두 번의 식수 작업이 실패했지만 어제 GPS를 이용해 정밀 계측한 구조당국은 오늘 천공기 3대를 추가 투입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12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근접하면 최대한 가족분들한테 먼저 알릴 겁니다. 막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던 폐경도 입구가 뚫리면서 지하 갱도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막혔다고 생각했던 폐경도 입구 2곳 가운데 한 곳은 구조대원이 지날 수 있었고 밤사이 120m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당초 구조 예정 지역은 예상치 못한 낙석에 막혔습니다. 요 갱도는 저희들이 오늘 확인해 보니까 요 지점에서 한 20m 전방에 여기 갱도가 북락이 돼서 막혀 있습니다. 가족들은 고립 8일 만에 활발해진 구조 작업에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구조당국은 지하 갱도에 음파 탐지기도 투입해 생존 신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정부가 1,900억 원을 들여 개통한 복지 시스템의 오류가 지속되면서 각종 복지급여 등의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복지시설에서는 후원금 영수증 발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곧 연말정산이 시작돼서 좋은 뜻을 담아서 기부한 후원자 불편은 물론이고 복지 간 업무 마비가 우려됐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요양원 등 복지시설이 사용하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희망이음입니다. 후원금 영수증 발행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야 하는데 희망이음 사이트 게시판에는 영수증 발행이 안 돼 난감하다, 후원금 내역이 회계에 반영 안 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수증을 제가 발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영수증 발급 자체가 안 돼요. 이전 시스템에선 후원자가 동의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도 자동으로 됐지만 먹통 사태가 이어지면서 차질이 우려됩니다. 그것도 자동적으로 국세청 넘어가는 것들인 건데,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연말에 이제 결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다 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솔직히 좀 걱정이 되고요. 복지시설 입장에선 후원금 내역을 일일이 수기로 작성해야 하고, 이제 후원금을 일단은 수기로 작성하기도 하고 언젠가는 시스템 인정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이중으로 일을 해야 되죠. 후원자들은 연말정산 때 기부금 영수증을 일일이 첨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는 겁니다. 영수증 발급을 해달라고 했었을 때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이 기부를 좀 망설이지 않을까? TV조선 질의의 복지부 관계자는 후원 영수증 발급 기능 오류 시정은 완료됐다고 했지만 일선 복지시설들은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합니다만 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석 달 만에 도리어 커졌고 물가의 기본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송병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PC방. 지난 3월만 해도 전기요금이 310만 원이었는데 9월엔 5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부담이 커진 겁니다.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절전을 해서 더 많은 전기를 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5.7% 올라 3개월 만에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전기, 가스, 수도의 상승률은 23.1%로 2010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배추와 무 등 농산물 가격도 여전히 강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정점이 이미 지났다는 입장이지만 물가 상승률이 6%대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 정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합니다. 농산물이나 에너지류를 제외해 물가의 기본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가 4.8% 오르며 금융위기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다 물가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생산자 물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상승세를 보인 겁니다. 여기에 국제 유가와 환율, 러시아의 식량 무기화 등도 변수인 상황입니다.
지수가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흔히 정점 찍었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1분기까지는 5%대의 고물가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한국전력의 적자도 심각합니다. 국제연료비 급등세가 계속되면서 올해 한전의 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10조 원 늘어난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여서 한전의 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혁수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비용인 전력 도매가 SMP가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킬로와트 시당 200원 선을 돌파했던 SMP는 지난달 20일 역대 최고인 359.5원을 찍었습니다. 비싸게 사온 전기는 한국전력의 적자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력 도매가가 떨어지지 않을 경우 한전 적자는 4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이 제한적이어서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한전이 올해 발행한 채권만 2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도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한전도 자금 조달을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한전체 공급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예측하기가 좀 힘든 건 맞습니다. 정부는 전력 도매 가격이 치솟을 경우 한시적으로 공급 가격을 낮추는 SMP 상한제 도입을 예고했지만 민간 발전사들의 반발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결국 전기요금을 계속해서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싼 가스를 사서 국내에 갖고 들어가고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걸 도로 여기 팔겠죠. 공급을 높여서 소비를 줄이는 것과 공급 능력을 높이는 것 이외에는 시장에서 해법은 없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전 적자가 두고두고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정규리그 우승팀 SSG와 올 가을 야구 최고 상승세 키움의 한국 시리즈 2차전이 방금 끝났습니다. 오늘 SSG가 라인업에 변화를 주면서 반전을 노렸다고 하는데요. 성민혁 기자 연결합니다. 자, 경기 결과 전해주시죠. 네, SSG는 안방마님을 교체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1차전 포수는 김민식, 오늘 2차전은 이재원이 마스크를 썼습니다. 볼 배합과 경기 운영 스타일이 확 달라지는 만큼 SSG는 경기 초반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SSG 선발 폰트, 빠른 공으로 키움의 1, 2번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웁니다. 반면 키움 선발 애플러는 1회부터 흔들렸습니다. SSG는 1회 무사 만루 상황에서 볼넷으로 선제점, 이어진 땅볼로 3대 0까지 달아났습니다. 키움이 3회 만루 상황에서 한 점을 쫓아 2점 차로 SSG를 추격했지만 SSG는 5회 말 최재훈이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 홈런을 쳐 5대1로 점수차를 벌였습니다. 6회 만루 상황에서 나온 최지훈의 큰 타구가 키움 중견수 이정우의 호수비에 가로막혔지만 SSG는 7회 한유섬의 솔로 홈런까지 더해 6대1로 달아났습니다. 선발 폰트는 7회까지 삼진 4개를 잡아내며 한 점만 내주고 물러났습니다. SSG가 6대1로 승리하고 시리즈 전적을 1승 1패로 마쳤습니다.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1승 1패로 균형이 맞춰졌을 경우 2차전에서 승리한 팀이 마지막에 웃었던 경우는 17번 중에 7번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V조선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종합편성 채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TV조선은 600점 만점에 500점을 받았고 지난해 1위였던 JTBC는 491점으로 2위, 채널A와 MBN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방통위는 TV조선이 편성 규정과 심의 규정을 잘 준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상파 방송평가는 KBS 1TV가 1위, MBC와 SBS가 뒤를 이었습니다. 눈명을 쓴 도망자 해리슨 포드가 막다른 수로 끝에서 그를 쫓던 수사관에게 외칩니다. I didn't kill my wife. I don't care. 절박한 처지에 빠진 사람의 외침에 귀를 닫아버리는 것만큼 야박한 짓도 드뭅니다. 시인은 절규에도 대답 없는 세상의 절망을 말합니다. 내가 늘 걷던 길이 어느 날 금은 폭풍 속에 소용돌이쳐
내가 내지려는 비명을 어둠 속에 네가 듣는다면 푸른 하늘은 어디에 있을까? 눈 뜨고 못 볼 참상을 가리키는 아비규환에서 규환은 불교의 8대 지옥 중에 4째 지옥입니다. 울부짖을 규, 부르짖을 환을 써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절규한다는 뜻이죠. 끔찍하게 흐트러진 현장을 뜻하는 아수라장에서 아수라는 고대 인도 신화의 악신이었습니다. 힌두교의 수호신인 비슈누에 맞서 싸우던 난장판을 아수라장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를 언론이 전하면서 아비규환과 함께 가장 많이 쓴 사자성어가 아수라장일 듯합니다. 그런데 그 넉자가 참사 2시간 전에 현장에 다급한 외침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참사 4시간 전부터 112에 들어온 이태원 신고 11건 중에 압사라는 표현은 첫 신고부터 6건, 9차례나 등장했습니다. 소름이 끼친다, 대형 사고 날 것 같다는 말들에서는 절박함이 생생하게 전달됩니다. 일방통행을 할 수 있게 통제해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에 이르러선 경찰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을 시민이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경찰은 현장에 단 4차례 출동했습니다. 그나마 출동해서 무슨 조치를 했는지도 분명치 않습니다. 경찰은 첫 신고부터 일반적인 불편 신고라고 뭉갰습니다. 9시 이후의 신고 5건은 당장 긴급 출동이 필요한 코드 1으로 분류하고도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절규를 사실상 묵살하고 현장을 방치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때문에 현장에서 목이 터져라 대피를 외쳤던 일부 현장 경찰관의 절규도 헛된 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찰청장은 이런 112 신고 접수와 처리 내역을 참사 사흘이 지나서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참사 직후 했던 말들은 사태 파악도 못한 채 책임부터 떠넘겼던 발언으로 판가름났습니다. 행정안전부를 이끌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자세가 얼마나 되어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콩 두 알로 귀를 막으면 벼락치는 소리도 들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왜 이렇게 현장의 아우성을 소홀히 했는지부터 낱낱이 밝히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질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11월 2일 앵커의 시선은 누가 왜 귀를 막았는가 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좀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낮부터 찬바람이 유입돼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특히 모레에는 서울을 비롯한 곳곳으로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12도, 청주는 15도를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전주가 17도, 부산은 22도가 되겠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미세먼지는 해소되겠습니다. 아침에 짙은 안개는 여전하겠는데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까지는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날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